결국 살이 찌고 빠지는 거 이게 뭐랄까 간단한 덧셈 뺄셈 같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 계산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흔히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균형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들어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있고요. 또 나가는 에너지, 즉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쓰는 총 에너지가 있는데 이 둘의 균형이죠. 들어오는 게 많으면 체중이 늘고 적으면 줄어드는 게, 그게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원리 뒤에는 상당히 정교한 생리적 조절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오는 칼로리는 그래도 좀 명확한 편이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한 4kcal 정도 되고 지방은 9kcal, 알코올도 꽤 높죠? 7kcal. 네, 그렇죠. 근데 이 나가는 칼로리,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우리 몸이 하루에 쓰는 총 에너지, 이걸 이제 TE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 바로 기초대사량, BMR입니다. 기초대사량. 네. 네, 이게 전체의 한 60%에서 많게는 75%까지 차지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이게 높죠. 아, 대부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25%에서 40% 정도는요? 그 다음으로 큰 게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 그러니까 활동 대사량이에요. 이게 뭐 운동뿐만 아니라 출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모든 신체 활동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전체 에너지 소비의 한 15%에서 30% 정도.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긴 해요. 아, 활동량.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0% 정도가 남는데 이건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 쓰는 에너지예요. 식품 이용 에너지, TEF라고 부르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다른 영양소보다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오, 단백질이 소화될 때 에너지가 더 든다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체중을 줄이려면 이 나가는 칼로리보다 들어오는 칼로리를 적게, 그러니까 칼로리 결손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체지방 1kg 빼려면 누적으로 한 7,700kcal 정도 결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숫자가 맞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속도, 그리고 건강한 방식이에요. 보통 일주일에 한 0.5kg에서 1kg 정도 감량하는 걸 권장하거든요. 이걸 달성하려면 하루에 대략 500에서 1000kcal 정도의 결손이 필요한 거죠. 하루 500에서 1000. 꽤 큰데요. 네, 적지 않죠. 근데 이걸 막 무작정 굶거나 너무 적게 먹어서 만들려고 하면 근육이 빠져나가고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살이 더 잘 안 빠지는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의 기초 대사량보다는 더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죠. 그럼 칼로리 결손을 만드는 방법, 크게 보면 식사 조절이랑 운동, 이 두 가지잖아요. 식사량을 줄이는 건 칼로리 섭취를 바로 낮추니까 효과는 빠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배고픔이나 뭐 영양 부족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힘들죠. 그리고 대사 적응이라고 하셨는데 몸이 적은 칼로리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 몸이 참 똑똑해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버리거든요. 반대로 운동은 어떤가 하면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 유지나 뭐 전반적인 건강에는 정말 좋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근데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량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셔야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좀 빠르게 걷는다 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한 150에서 200kcal 정도거든요. 네. 30분 걸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네, 그러니까 뭐 간식 하나, 과자 한 봉지 먹으면 금방 상쇄되는 거죠. 그러네요. 또 운동하고 나면 이만큼 했으니까 좀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보상 심리, 이게 발동하기 쉽고요. 네네, 저도 그래요. 혹은 오히려 운동 후에 식욕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와, 30분 걷기가 그 정도라니 진짜 생각보다 운동만으로 칼로리를 막 태우기는 쉽지 않네요. 그럼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역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겠군요.
식단이랑 운동.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식사량을 약간 조절해서 한 200에서 300kcal 정도 덜 먹고 또 운동으로 한 200에서 300kcal 정도 더 소모하는 방식이죠. 아, 조금씩 나눠서. 네. 그리고 특히 근육 운동. 이걸 꼭 병행해서 근육량을 지키거나 좀 늘리는 게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 같은 곳에서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주 150분 이상, 또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200분에서 30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주 150분 이상 유지하려면 더 많이 해야 하고 근력 운동도 필수고. 네. 듣다 보니까 몇 가지 흔한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더 먹어도 돼. 이거요. 네, 정확합니다.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운동 자체의 어떤 건강 효과에 좀 더 집중하고 보상 심리로 과식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 두 번째 오해는 칼로리만 같으면 뭐든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아, 그거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같은 500kcal라도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랑 채소로 먹는 거랑 초콜릿 케이크로 먹는 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은 포만감을 오래가게 하고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가공식품이나 단순당 위주의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금방 배고프게 만들고 과식을 유발하기 쉽거든요. 영양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칼로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봐야죠. 세 번째 오해.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뱃살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만 죽어라 하면 된다. 이거요. 아, 네. 그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안타깝게도 특정 부위의 지방만 쏙 뺄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 정말요? 네. 지방은 우리 몸 전체에서 비율에 따라 빠지는 거고요. 복근 운동,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는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거지 그 위에 덮인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에 도움이 되지만 뱃살 자체를 빼려면 결국 전신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부위별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원리들을 실생활에서 좀 써먹을 만한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의외로 일상 활동량을 늘리는 게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니트라고 부르는데요. 니트요? Non-Exercise Activity Summer진ess? 네, 맞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좀 서서 일하는 시간 늘리기, 전화 통화하면서 걷기 같은 거요.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이면 하루에 꽤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거든요. 아, 틈새 운동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랑 충분한 수면,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복부 지방 축적과 좀 관련이 있고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거에 불균형이 생겨서 과식하기 쉬워져요. 수면 부족하면 식욕 땡기는 거 저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아, 그리고 식사일기. 이거 써보는 것도 자기 식습관 패턴을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뭘 얼마나 먹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다 얽혀 있네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 계산만 할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중 관리는 그냥 숫자에만 너무 매몰될 게 아니라 섭취하는 영양의 질, 그리고 꾸준한 신체 활동, 거기다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감량할 때 있잖아요. 칼로리만 맞추면 뭐든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초콜릿 200칼로리랑 고구마 200칼로리. 이게 정말 같을까요? 글쎄요. 숫자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칼로리 숫자만 보는 방식이 실패율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95% 이상이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칼로리 계산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 계산 자체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복잡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그냥 에너지 양일 뿐이고 그 음식이 뭐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어떤 영양소가 들었고 호르몬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정보는 전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설탕물 100칼로리랑 닭가슴살 100칼로리. 이게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심지어 식품 라벨에 적힌 칼로리도 그게 뭐 평균값을 쓴 거라 실제랑 다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리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음식의 질이라는 걸 봐야 한다는 거죠. 음식의 질이요? 네. 이게 뭐냐면 영양 밀도, 또 얼마나 가공됐는지, 신선한지, 영양소는 균형 있게 들었는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같은 걸 봐도 체중 관리에 있어서 음식의 질이 칼로리 섭취량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럼 그 좋은 질의 식품, 나쁜 질의 식품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고품질 식품은 채소나 과일, 통곡물처럼 가공을 거의 안 한 자연식품들이고요. 네네. 저품질 식품은 반대로 과자나 설탕 음료 같은 거, 특히 그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문제예요. 초가공식품. 아, UPF? 네,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뭐 설탕, 정제된 곡물, 안 좋은 지방, 첨가물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영양 밀도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아, 영양 밀도. 그건 같은 칼로리 안에 얼마나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냐 이거예요. 아하, 칼로리 대비 영양소 함량. 그렇죠. 예를 들어 콜라 100칼로리랑 우유 100칼로리를 비교하면 우유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같은 게 훨씬 많잖아요. 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유가 영양 밀도가 더 높다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럼 영양 밀도 높은 음식이 왜 좋은 건지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딱 떠오르는 건 포만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장점이 바로 그거죠. 단백질이나 섬유질 많은 음식 먹으면 칼로리는 적어도 배가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막 과식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칼로리 자체보다는 음식의 부피나 무게에 더 반응해서 포만감을 느낀다고 해요. 아, 진짜요? 부피나 무게? 네. 생각해 보시면 채소 한 접시 먹는 거랑 과자 몇 조각 먹는 거랑 포만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밤에 과자 먹으면 꼭 금방 다시 배고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포만감 말고 또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혈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이 바로 혈당 안정화예요. 혈당 안정화? 네. 영양 밀도 높은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자연식품은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가요. 아, 천천히. 덕분에 에너지도 꾸준히 나오고 갑자기 막 배고픔을 느끼는 일도 줄어들죠. 반대로 가공식품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 많은 것들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훅 떨어뜨리고. 네, 그야말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죠. 이러면 금방 피곤해지고 또 엄청 강렬하게 당겨 땡기고 그래요. 아, 그 경험 알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필수 미량 영양소 있잖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걸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다. 칼로리 줄이다 보면 영양 불균형 오기 쉬우니까. 그렇죠. 영양 밀도 높은 걸로 채우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도 그걸 숨겨진 배고픔, 히든 헝거라고 하는데 그런 신호를 보내서 자꾸 더 먹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숨겨진 배고픔이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자연식품이랑 가공식품, 특히 그 초가공식품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꽤 달라요. 혈당 반응 말고 또 뭐가 다른가요? 호르몬에도 영향을 다르게 줘요. 예를 들면 자연식품은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장 호르몬, GLP-1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 포만감 호르몬이요? 네. 근데 초가공식품은 반대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 수치를 높이거나 또 이제 그만 먹어 신호일 렙틴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죠. 와, 호르몬까지 건드리는 거군요. 그럼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런 호르몬 문제 때문에 살이 더 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거기다가 식품 열 효과라는 것도 달라요. 식품 열 효과요? 그건 뭐죠?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은 먹은 칼로리의 한 20%에서 30%까지도 소화시키는 데 써요. 오, 꽤 많이 쓰네요. 네,
탄수화물은 한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정도고요. 근데 가공식품은 소화가 너무 쉽게 되니까 이 열 효과가 훨씬 낮아요. 아, 같은 100칼로리를 먹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가 다르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초가공식품은 너무 맛있게 만들잖아요. 맛, 향, 식감 이걸 극도로 좋게 만들어서 하이퍼팰러터블을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막 자극해요. 네, 그렇죠. 자꾸 먹고 싶게. 네, 그래서 중독성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초콜릿 200칼로리랑 고구마 200칼로리. 이제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초콜릿은 일단 단순당이랑 지방 위주니까 영양가는 거의 없는 빈칼로리에 가깝고 혈당 확 올렸다가 떨어뜨리니까 금방 배고파지고 부피도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구마 200칼로리는 복합 탄수화물에다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완전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훨씬 길게 가고 부피도 크고 정확합니다. 영양 밀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칼로리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 음식이 진짜 가치를 못 보는 거니까. 네,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체중 관리나 건강을 원한다면 이제 칼로리 숫자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음식의 질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막 섭취량을 줄여야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훨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이죠. 질 좋은 음식을 고르면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높아지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채워지고 결국에는 꾸준히 건강한 체중을 찾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식탁의 질을 어떻게 한 단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진짜 배고픔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이걸 좀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뭐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 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신호들이 나와요. 신호요? 네. 예를 들면 뭐 GLP-1, PYY 이런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뇌에다가 이제 배부르다 이런 신호를 딱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위장에서 음식이 좀 더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만감을 좀 더 오래 느끼게 하는 거고요. 단순히 위가 차는 느낌 이게 다가 아니군요. 호르몬으로 뇌까지 조절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중에서 뭐 아르기닌이나 라이신 같은 것들은 이런 포만감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단백질은 먹으면서 칼로리를 태운다. 이건요, 식이성 연료과 TEF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뭐예요? 네네. 바로 그 식이성 열효과 TEF 얘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할 때도 에너지를 써요.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죠. 이걸 TEF라고 부르는데 단백질은 이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칼로리 한 20%에서 30% 정도를 그냥 태워버려요. 와, 20, 30%나요? 네, 탄수화물은 뭐 한 5에서 10%, 지방은 거의 0에서 3% 정도만 태우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100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실제로 남는 칼로리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칼로리 할인 같은 거죠. 칼로리 할인이요? 이거 진짜 솔깃한데요. 소화시키는 데만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니 놀랍네요. 좋아요. 그럼 배고픔도 덜고 칼로리 소모도 돋고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무서운 거 근육 빠지는 거잖아요. 칼로리 줄이면 어쩔 수 없이 근육도 같이 줄어든다고들 하던데 단백질이 이것도 막아줄 수 있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칼로리 섭취가 줄면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근육에 있는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해요. 그게 근손실이군요. 네, 그게 바로 걱정하시는 근손실이죠. 근데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우리 몸이 약간 단백질 들어오네? 그럼 근육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네, 오히려 근육 합성을 돕고요. 몸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제지방량, FFM을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지켜져야 기초 대사량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다이어트 끝나고 찾아오는 그 요요 현상 있잖아요. 그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몸무게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체지방 중심으로 빼는 뭐랄까 좀 똑똑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근육량이 기초대사량이랑 요요랑 이렇게 직결된다니 진짜 단백질이 다이어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네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요? 저처럼 운동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좀 다를까요? 운동 초보자이면서 근육 유지를 목표로 하신다면요. 보통 하루에 자기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 이 정도를 권장합니다. 1kg당 1.6에서 2.2g. 네,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다. 그러면 하루에 한 112g에서 140g 정도 되는 거죠. 꽤 많은 양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을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그리고 필요하면 간식으로 나누어서 꾸준히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1.6에서 2.2g.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 그럼 매일 닭가슴살만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연식품이랑 보충제, 이거 항상 고민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무조건 다양한 자연식품이에요. 뭐 살코기, 생선, 계란, 콩,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백질 말고도 다른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도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영양균형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매일 식단만으로 그 목표량을 다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운동 직후처럼 좀 빨리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보충제도 종류가 꽤 다양해요.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특히 WPI라고 불리는 분리 유청 단백은 유당이 적어서 속 편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또 흡수가 좀 느려서 자기 전에 먹으면 좋다는 카제인도 있고 채식하는 분들을 위한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요. 종류가 많네요. 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걸 고르면 되는데 근데 기억해야 할 원칙은 딱 하나예요. 음식이 주인공, 보충제는 조연. 음식 주인공, 보충제 조연. 명심해야겠어요. 근데 또 단백질 관련해서 잘못된 상식들, 오해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요? 살이 찌는 건 단백질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쓴 칼로리보다 먹은 총 칼로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총량의 문제다. 네. 그게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뭐든 간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체지방으로 쌓이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TF 효과도 크잖아요. 네, 칼로리 할인. 네.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총 칼로리가 문제였네요. 그럼 이건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 이것 때문에 단백질 챙겨 먹기 좀 꺼려진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라면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요? 네, 물론 원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의사랑 상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건강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휴, 다행이네요. 네, 다만 물은 좀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고요. 물.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무조건 단백질 먹어야 근육 생긴다. 이거 진짜 거의 공식처럼 퍼져 있잖아요? 정말 그 30분 놓치면 다 헛수고인가요? 그 기회의 창이라는 거요. 그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진짜요? 네. 물론 운동 끝나고 단백질 먹는 거 근육 회복이랑 성장에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꼭 그 30분이라는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오호. 운동 끝나고 몇 시간 안에만 섭취해도 충분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하루 동안 필요한 총 단백질 양을 다 채웠느냐 이거예요. 하루 총량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안에 못 먹었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단백질 섭취를 잘 관리하는 건요. 그냥 체중계 숫자만 바꾸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체지방 위주로 감량해서 몸의 구성을 좀 더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체성분 개선이군요.
맞아요. 어쩌면 다이어트 목표 자체를 몇 킬로 감량 이게 아니라 더 나은 체성분 만들기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식이섬유 하면 보통 그냥 변비에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체중 관리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뭐랄까 숨겨진 조력자. 맞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대사 시스템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줘요. 크게 보면 물에 녹는 수용성이랑 안 녹는 불용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아, 수용성 식이섬유. 그게 물만 나면 끈적한 젤처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또 당 흡수도 늦춰서 혈당 확 오르는 거 그거 막아준다면서요. 네, 정확해요. 귀리나 콩, 사과, 또 해조류 같은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많죠. 그 덕분에 포만감도 좀 오래가고. 그럼 과식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혈당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좋고요. 반면에 그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이렇게 쫙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져요. 아, 그래서 변양이 늘어나는 거군요. 네, 대변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막 촉진시켜서 변비 예방하고 장을 좀 깨끗하게 비우는 데 도움이 되죠. 통곡물이나 채소 줄기, 잎, 과일 껍질, 견과류 이런 데 많고요. 그렇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쪽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먹는 거예요. 네네. 이 식이섬유가 그럼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들이 꽤 흥미롭던데요. 단순히 그냥 배만 채우는 건 아닌 거죠. 그럼요. 일단 첫 번째가 포만감이죠. 물리적으로 위에서 부피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장에서는 GLP-1이나 PYY 같은 그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요. 아, 호르몬까지요? 네. 그래서 뇌가 배부르다 이 신호를 좀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느끼게 하는 거죠. 와, 이게 그냥 단순 섬유질이 아니네요, 진짜. 그럼 혈당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셨죠? 네, 특히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추니까 밥 먹고 나서 혈당 확 치솟는 거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이걸 막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지방 쌓이기 쉬운데 식이섬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 민감성을 좀 좋게 만들어서 살이 덜 찌는 몸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 건강,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 사는 좋은 균들,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얘네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분해하면서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지방산을 만들어요. 근데 이 물질이 식욕 조절, 염증 감소, 지방 축적 억제, 장벽 강화 이런 건강이랑 다이어트에 전방위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와, 그게 흔히 말하는 살 빠지는 체질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이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예요? 권장량이 생각보다 높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국 성인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하루에 한 20에서 25g, 남성은 25에서 30g 정도가 권장량이거든요. 25g, 30g,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쵸.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양이에요. 우리가 먹는 현미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게 약 3, 4g 정도고요. 사과 한 개 껍질까지 다 먹어도 한 3.5g 그 정도거든요. 그럼 하루 권장량 채우려면 사과를 거의 대여섯 개 먹어야 하는... 그렇다고 사과만 드실 순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게 먹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와, 하루 25g 이상이면 솔직히 매일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바쁘면 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채우죠? 몇 가지 좀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밥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껍질에 많거든요. 아, 껍질째. 네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나물이나 쌈채소 같은 채소 반찬을 최소 한두 가지는 꼭 챙겨 드시고 간식도 과자나 땅 대신에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고구마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식사 순서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 이것도 효과 있다면서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확실히 채소 먼저 먹으니까 밥량이 좀 줄긴 하더라고요. 근데 매번 지키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식사할 때 식이섬유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순서로 먹으면 혈당 오르는 걸 좀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전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식이섬유 갑자기 많이 먹으면 좀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 찬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지적이에요. 갑자기 섭취량을 확 늘리면 가스가 차거나 좀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매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현명해요. 점진적으로. 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꼭이요. 아, 물이요? 왜죠?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야 제대로 부풀고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 충분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뭐 영양제나 보충제 형태보다는 다양한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도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단순히 칼로리 줄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시스템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되게 적극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식이섬유 섭취가. 맞습니다. 오늘 당장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숨어 있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체중 감량하실 때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같은 칼로리라도 이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열쇠가 바로 혈당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호르몬 반응에 있거든요. 아, 호르몬 반응이요? 네. 특히 다이어트 초반에는 뭘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때 혈당을 좀 안정시키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혈당 안정,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 혈당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가 GI, 혈당 지수라는 걸 보잖아요. 네네, GI 지수요. 이게 특정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 삼아서 보여주는 뭐랄까 속도계 같은 거예요. 속도계, 비유 좋네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질을 본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주관적인 게 아니라 딱 과학적인 측정값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종의 에너지 파도 같은 게 생겨요. 에너지 파도요? 네. GI가 높은 음식은 이 파도가 확 치솟았다가 또 금방 꺼져버리고 GI가 낮은 음식은 좀 잔잔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아하, 이 파도의 모양이 결국 포만감이나 식욕 조절, 심지어 그날 에너지 레벨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GI 수치만 딱 보고 이거 괜찮네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요. 그 혈당 부하 지수, GL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한다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GL. 그건 이제 GI라는 질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까지 고려한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지표죠. 실제 먹는 양이요? 네. 어떤 음식을 이만큼 먹었을 때 내 혈당에 진짜로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공식보다는 개념이 중요한데 보통 GL10 이하면 낮다, 11에서 19 정도면 중간, 20 이상이면 높다 이렇게 봐요. 아하, 그럼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거요? 수박이 GI는 72로 꽤 높잖아요. 네, 높죠. 근데 보통 한 조각 먹는 양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한 6g 정도 되려나요? 그럼 GL은 4점대로 확 낮아지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GI가 높아도 양을 적게 먹으면 혈당 부담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요. 통밀빵처럼 GI가 낮다고 알려진 음식도 그냥 막 많이 먹어버리면 탄수화물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GL은 높아지고 결국 혈당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질인 GI랑 양까지 본 GL,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좀 유연하게 식단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유독 그 고 GI 식품이 다이어트의 적으로 꼽히는 걸까요? 단순히 혈당만 빨리 올려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그냥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태우기 때문이에요. 혈당 롤러코스터요? 네. 혈당이 확 치솟으면 우리 몸은 큰일 났다 하고 인슐린을 막 과다하게 분비해요.
혈당을 빨리 낮추려고요. 네. 근데 이때 남는 포도당은 또 지방으로 착착 전환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아, 살찌는 지름길이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서 가짜 배고픔이 찾아와요. 가짜 배고픔. 아, 그거. 네. 이때 막 단 거, 고탄수화물 음식이 엄청 당기는 거죠. 그래서 또 고지하의 식품을 찾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후 한 3, 40쯤 엄청 피곤해서 단 음료수 마셨는데 1시간 뒤에 더 피곤하고 배고픈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 완전 공감돼요. 이게 바로 그 효과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지방 저장도 잘 되고 심하면 인슐린 저항성 위험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와, 무섭네요. 반대로 저지하의 식품은 그럼 든든한 지원군이겠어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주니까 에너지도 꾸준하고 갑자기 막 배고픈 것도 막아주고요. 그렇죠. 포만감을 높이는 호르몬, GLP-1 같은 것들 분비도 돕고요. 인슐린 수치도 안정되니까 지방 저장 신호는 줄고 지방 연소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대표적인 음식들 좀 비교해 볼까요? 매일 먹는 밥부터요. 흰쌀밥이란 현미밥. 아, 네. 흰쌀밥은 GI가 보통 70에서 86 정도로 꽤 높아요. 근데 현미밥은 한 55 내외. 낮거나 중간 수준이죠. 차이가 꽤 나네요. 네.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요. 감자랑 고구마도 다이어트 단골 메뉴인데 이건 조리법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찐 감자는 GI가 94. 엄청 높죠. 94요? 와. 근데 찐 고구마는 한 71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같은 고구마라도 군고구마는 또 GI가 91까지 확 올라가요. 아, 구우면 달라지는구나. 네. 그리고 고구마가 감자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이것도 양을 고려한 GI 확인이 좀 필요해요. 튀기면 지방 때문에 GI 자체는 좀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건 또 건강 면에서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주 먹는 국수, 빵, 떡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좀 걱정이 되는데. 좋은 지적이세요. 소면이나 라면 같은 거요. GI의 자체는 중간 정도일 수 있는데 한 번에 먹는 양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한 그릇 뚝딱이니까. 그래서 GL이 아주 높아지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빵도 흰식빵보다는 당연히 통밀빵이 낫고요. 떡은 대부분 쌀가루를 꽉 압축해서 만드니까 GI, GL 둘 다 높아서 양 조절이 진짜 필수적이에요. 대체로 보면 정제되고 가공이 많이 될수록 GI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럼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좀 안정적으로 식단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GI 수치를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실용적인 원칙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는 통곡물 위주로 선택하는 거. 둘째는 채소를 몇 끼니 정말 충분히 드시는 거. 채소 많이. 네. 셋째는 탄수화물만 딱 먹기보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같이 먹어서 탄수화물에 옷을 입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옷을 입힌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넷째는 식사 순서도 좀 바꿔서 채소부터 먼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다섯째는 조리법. 찌거나 데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식초를 좀 활용하는 것도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식사 전체의 혈당 반응을 좀 완만하게 만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외식하거나 간식 고를 때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외식할 땐 잡곡밥 주는 백반이나 구이, 찜 종류 고르고 채소 반찬 많이 먹고요. 그렇죠. 간식도 과자나 빵 대신에 견과류나 당 적은 과일, 플레인 요거트. 네, 아주 좋아요. GI 수치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덜 정제됐지? 식이섬유는 많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훨씬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어요. 색깔만 봐도 하얀 음식보다는 좀 다채로운 색깔 음식이 가공 덜 된 음식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오, 직관적이고 좋네요. 네. 이렇게 혈당을 좀 안정시키는 게 단순히 살 빼는 걸 넘어서요. 식욕 조절도 쉬워지고 에너지 레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심지어 감정 기복까지 줄어들어서 다이어트 계획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지속력을 높여주거든요. 아, 지속력. 정말 중요하죠. 네. 배고픔이나 피로감,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중간에 포기할 확률도 낮아지고요. 길게 보면 요요 현상도 막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결국 쥐아인이 쥐에린이 하는 지표들을 이해해낸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내 몸이 어떤 음식 조합이나 식사 패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나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거. 이게 진짜 개인 맞춤형 에너지 관리,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은 건강 관리로 가는 다음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어젯밤에 잠 좀 설쳤더니 와, 오늘따라 유독 막 피자나 초콜릿 같은 게 당기고 아, 네네. 평소보다 배도 더 고픈 것 같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오늘 내가 의지가 약하네 네.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몸의 그 식욕 시스템 자체가요. 수면이 부족하면 네.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드요? 그 핵심에 호르몬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렐린하고 렙틴인데요. 아, 그렐린이랑 렙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렐린은 이제 위장에서 나와서 배고프다, 먹어라 신호를 보내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고요. 촉진. 네. 렙틴은 반대로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억제 호르몬. 근데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그렐린은 더 많이 만들고요. 렙틴은 덜 만들게 돼요. 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가속 페달, 그 그렐린은 더 세게 밟히고 브레이크인 렙틴은 약해지는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딱 맞네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수면 시간을 한 4시간으로 확 줄였더니 4시간만요? 와. 네. 그랬더니 참가자들이 훨씬 더 강한 공복감, 식욕 이걸 느꼈다고 보고했고요. 특히 그 빵이나 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커졌다고 했어요. 아, 이게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그냥 생리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막 갈망하게 신호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진짜 몸이 시키는 거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배고픔 신호만 바뀌는 게 아니라면서요.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은 이걸 약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코르티솔. 아,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근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요, 특히 복부, 그러니까 배 주변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배요? 아, 하필? 네, 이 코르티솔이 인슐린이랑 같이 작용해서 지방세포가 지방을 더 잘 저장하도록 만들거든요. 심지어는 그 지방 조직 안에서 코르티솔 작용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소까지 활동이 늘어나서 와, 효소까지? 네, 복부 지방 축적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빼기 힘든 뱃살인데 그 배에 쌓이는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건강에도 더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내장 지방이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 같은 여러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위험하네요. 네, 단순히 뭐 보기 싫다 이런 미용상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늘어난 복부 지방이 또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네요, 완전. 네,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호르몬 바뀌지, 스트레스 호르몬 늘어나지, 몸 전체가 막 비상 상태가 되는 거군요. 혹시 뇌 기능, 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피곤하면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면 부족은 우리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 뭐 계획 세우고 충동 조절하고 이런 걸 담당하는 사령탑 있잖아요. 네, 전두요. 네, 전두엽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보상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 뭐 편도체 같은 곳은 음식, 특히 뭐 고칼로리 음식의 유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확. 그럼 결국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이성적인 목소리는 약해지고 와,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충동적인 욕구는 엄청 강해지는 그런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라서는 하루 평균 한 200에서 500kcal 정도를 더 먹게 된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200에서 500이요? 와, 그게 작은 빵 하나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작은 빵 하나나 초콜릿바 하나 정도인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체중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겠네요. 운동할 때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아, 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잠을 못 자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운동 자각도라고 하는데 이게 증가해요. 아,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지고? 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는 의지마저 꺾이기 쉬워지는 거죠. 와, 진짜 다각도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군요.
그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뭐 결국 잠을 잘 자는 수밖에 없겠네요. 당장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을까요? 핵심은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걸 개선하는 겁니다. 수면 위생이요? 네. 슬립 하이진. 이게 뭐냐면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환경이나 습관을 좀 잘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첫째는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막 너무 늦게 자거나 늦잠 자거나 이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주말에도요? 어렵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침실 환경. 최대한 어둡게 그리고 조용하게,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셋째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그때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밝은 화면, 블루라이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자기 전 스마트폰,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넷째는 카페인. 이건 잠들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전부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저녁 늦게 술 마시는 것도 수면의 질을 확 떨어뜨리니까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 시간 채우기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그룹이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네. 하지만 수면 시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질. 아, 시간이 아니라 질이군요. 네. 특히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꼭 필요한 깊은 잠,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정말 중요하죠. 깊은 잠. 그래서 만약에 권장 수면 시간을 다 채우기 어렵다 이러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 위생 수칙들 있잖아요. 네네. 잠이라는 게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뭐 식욕이나 체중 조절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밤 당신의 몸을 위해서 어떤 수면 투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신경 쓰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답답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많죠. 이게 단순히 뭐 칼로리 섭취량이나 운동 부족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면서 체중 감량을 좀 방해할 수 있어요. 호르몬이요? 네, 특히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핵심인데요. 아, 코르티졸. 들어본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뭐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고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는데 네네. 이게 만성화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특히 그 지방을 복부 주변 있잖아요. 배요. 네, 배. 그 내장 지방 형태로 자꾸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만 나온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아, 진짜 그게 근거가 있었네요. 그럼 내장 지방 말고 또 다른 영향도 있나요? 뭐 피곤하다거나 식욕이 변한다거나 그런 거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코르티졸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슐린 있잖아요. 네, 인슐린. 그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높아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그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못 써요. 자꾸 쓰기보다는 지방으로 저장하려고만 하고요. 아, 혈당도 좀 불안정해지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몸은 자꾸 빠른 에너지원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단 음식이나 뭐 빵, 면 같은 그런 정제탄수화물이 땡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네. 게다가 코르티졸은 또 그 식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렐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릴린. 그 분비는 늘리고 반대로 배부르다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신호는 무시하게 만들어요. 와, 그럼 배는 안 고픈데 계속 먹고 싶고 또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뇌가 약간 뭐랄까 고칼로리 위한 음식을 막 찾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유독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이 딱 생각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이게 진짜 악순환이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때문에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감정적 섭식이라고 하죠. 그걸로 딱 이어지기 쉽겠어요. 맞습니다.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루할 때도 음식을 통해서 뭔가 즉각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죠. 특히 달거나 기름진 음식이 뇌의 그 쾌락 중추를 좀 자극해서 잠깐은 기분이 확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네, 잠깐은요. 근데 그 효과가 아주 짧아요. 먹고 나면 보통 후회나 죄책감이 확 밀려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거죠. 진짜 악순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계획대로 식단 잘 관리하다가 갑자기 야근 같은 걸로 스트레스 딱 받으면 와르르 무너져서 막 폭식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A씨 사례처럼 많죠. 아니면 그냥 기분 안 좋다고 습관적으로 막 달콤한 간식 찾는 분들 B씨 사례처럼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혹은 뭐 오랫동안 다이어트 식단 하다 보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거기에 지쳐서 약간 보상 심리처럼 폭식하는 경우 CC 사례처럼도 흔하고요. 아,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고 또 잠도 잘 못 자게 하잖아요. 네, 잠도 문제죠. 그러면 식욕 조절 시스템이 더 망가지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살을 빼려고 하는 그 엄격한 제한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돼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오히려 감정적 섭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없이는 사실 밑 빠진 독에 불 붙기예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체 활동. 운동이요? 네. 꼭 뭐 힘든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걷기, 요가, 뭐 가벼운 조깅, 어떤 형태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 자체가 코르티솔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또 기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분비를 막 촉진하거든요. 아,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잠. 양질의 수면이 진짜 필수예요. 잠이요? 네. 하루에 한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식욕 조절 호르몬 균형 잡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당장 스트레스가 확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좀 해볼 만한 간단한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그럴 땐 깊고 느린 호흡이 즉각적으로 도움이 돼요. 호흡이요? 네. 예를 들어서 배를 이용해서 하는 복식 호흡이나 아니면 4, 7, 8 호흡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 7, 8 그건 뭐죠?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잠깐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게 부교감 신경계를 확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어요. 오, 4, 7, 8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음 챙김 연습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건가요? 명상도 좋고요. 특히 식사할 때 오롯이 그냥 음식의 맛, 향, 식감 이런 거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는데 아, 이게 내가 지금 진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뭘 먹고 있는 건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네요. 뭔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한 5분 명상한다거나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한다거나 그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뭐 다이어트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그냥 나 자신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꾸준히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리가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스스로한테 막 부여했던 엄격한 규칙들 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만들고 결국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제일 큰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몸무게 숫자 줄이는 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걸 먼저 들여다보고 좀 다스리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굶거나 식사량을 확 줄이면요. 처음엔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 몸은 이걸 일종의 위기 상황, 비상사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확 줄어드니까 몸이 큰일 났다.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이렇게 생존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생존 스위치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즉 기초 대사량부터 줄여버리는 거죠.
일종의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몸이 알아서 에너지 효율을 막 높이는 거군요. 연비 좋은 차처럼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근데 이게 결국엔 다이어트 정책이랑 관련이 깊어요. 정책이요? 아, 네, 이걸 대사적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체중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좀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훨씬 더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네.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진짜 똑똑하게도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분해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버려요. 아, 근육을요? 안 되는데. 그렇죠. 근육은 기초대사량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그럼 또 살은 더 안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와, 진짜 힘들게 뺐는데 금방 다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쪄버리는 그 요요 현상. 이게 그냥 뭐 의지가 약해서 먹는 걸 못 참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이유가 정말 커요. 생물학적인 이유요? 네. 한번 살이 쪘던 지방세포는요, 다이어트 후에도 일종의 기억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다시 지방을 막 쌓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 후성유전학적인 변화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억이라니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게다가 식욕 조절 호르몬 체계도 완전히 교란돼요. 배부르다는 신호를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고프다, 먹어라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니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식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참기 힘들 정도로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면 막 식욕이 폭발하는 거군요. 네, 심지어 뇌의 특정 영역에서는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계속 아직 배고프다 이런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낸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필사적으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막 저항을 하는 거네요. 와. 네, 맞아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여기에 또 심리적으로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는 금지 음식이 생기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결국엔 막 폭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도 흔하고요. 아, 맞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방식은 단순히 살이 빠지고 찌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건강 문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럼 빈혈이 생겨서 막 엄청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럴 수 있고요. 또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골밀도가 낮아질 위험도 커지죠. 아, 뼈까지 약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심하면 신경계 쪽에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듣기만 해도 좀 심각한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진다거나.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격하게 체지방이 줄고 영양도 부족하고 또 다이어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로 이어지는 여성 호르몬 축 기능이 억제될 수 있어요. 호르몬 축이요? 네. 그러면 배란이 잘 안 되거나 심하면 생리가 아예 멈춰버리는 무월경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불임이나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정말 큰 요인이 돼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 외에도 뭐 탈모나 피부 탄력 저하, 변비, 면역력 약화 같은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막 파진다거나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같은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죠. 몸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좀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죠. 방향이요? 네. 첫째로는 현실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 감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속도로 보거든요.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덜 먹는 수준이겠네요? 네, 대략 그 정도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성은 하루 1200칼로리, 남성은 1500칼로리 이상은 꼭 섭취해야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는 채워줘야 하는군요. 품들 있잖아요. 통곡물이나 신선한 채소, 지방 적은 살코기, 콩 종류 같은 거요. 이런 걸로 식단을 잘 구성하는 게 현명하죠.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근육 손실 막으려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대사량을 지키고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자기 체중 1kg당 최소 1.2g 이상의 단백질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순히 칼로리 소모 말고 다른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지키거나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아주 필수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유산소랑 근력이랑 같이요? 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잠을 충분히 자는 거랑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 잠이랑 스트레스요? 네. 잠이 부족하면 그 식욕 조절하는 렙틴이랑 그렐린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이게 또 복부 지방을 쌓이게 하고 식욕을 늘릴 수 있어요. 와,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다이어트가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목표 체중을 딱 달성했는데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늘어난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쵸. 단기 감량은 어떻게든 성공해도 그 유지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단기간에 빠른 감량을 내세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오히려 좀 함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음식군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당장은 체중이 줄어도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영양 불균형이 오는군요. 그렇죠. 이게 좀 길어지면 근육 손실은 물론이고 탈모, 빈혈,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죠. 탈모까지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실제로 그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같은 경우에 뇌 기능의 필수적인 포도당이 부족해지니까 집중력 저하나 브레인 포그 현상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심하면 담석이나 부정맥 같은 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요 현상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요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이 이걸 위기 상황, 약간 기아 상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비상사태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신진대사율, 특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소모되는 기초대사량을 확 낮추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일반식으로 돌아오면 이미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할수록 점점 더 살 빼기는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악순환이죠.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꽤 크다고 들었어요. 오, 그럼요. 엄격하게 식단을 막 제한하다 보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집착이 엄청 커지고 또 나 규칙 어겼어 하는 죄책감 같은 거 들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책감이나 실패감이 자꾸 반복되면 음식과의 관계 자체가 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과의 관계요? 네, 먹는 행위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심하면 폭식이나 거식 같은 식이장애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는 거죠. 다이어트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식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게 참 무섭네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빼느냐 이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 이걸 만드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칼로리 계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단 관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균형이요? 네. 가공식품이나 단 음료, 고지방 간식 이런 것 대신에요.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 살코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 거군요. 그렇죠. 또 식사할 때 다른 행동하면서 급하게 먹기보다 음식의 맛과 향, 질감에 좀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죠. 네네, 들어봤어요. 그런 걸 해보는 것도 과식을 막고 좀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 좋은 접견이네요. 근데 식단 말고도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유독 그 야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이 막 땡기던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식욕을 막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거든요. 아, 호르몬 불균형이군요. 네, 그래서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데요. 고리티솔이요? 네, 이 코르티솔이 에너지를 자꾸 비축하려는 우리 몸의 반응을 강화시켜서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쉽게 쌓이도록 만듭니다. 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뱃살이 찐다고 하는군요. 호르몬 영향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무시할 수 없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이게 운동해야지 마음 먹고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즐거움이 핵심이에요. 즐거움이요. 네, 고통스럽거나 막 의무감으로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가 어렵죠.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춤, 수영, 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좀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렇죠. 꼭 막 격렬할 필요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조금씩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실천. 아, 그러네요. 거창하게 매일 1시간 운동, 이게 아니라 매일 10분 스트레칭이나 점심 먹고 15분 산책처럼 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도 커질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꾸준함을 만들고 결국에는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체중 관리는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에만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 기울이면서 음식 그리고 당신의 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식단도 잘 지키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체중계 숫자는 왜 꿈쩍도 안 할까요? 0.1kg 줄이는 것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이게 다이어트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바로 그 정체기입니다. 맞아요. 정말 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우리 몸이 그동안의 노력에 아주 잘 적응했다는 신호예요. 아, 적응요? 네, 마라톤으로 치면 뭐랄까, 결승선전에 숨을 고르면서 페이스 조절하는 그런 지점 같은 거죠. 여기서 좌절하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일종의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 생존 본능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해요. 우리 몸은 칼로리 섭취가 줄고 체중이 감소하면 이거 약간 위기 상황인가? 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량 자체를 줄이는 대사적응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전하고 똑같이 먹고 운동해도 에너지 소모가 줄어서 살이 덜 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함정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일상적인 활동량, 그 NET라고 하죠. 서 있거나 걷는 것 같은 비운동성 활동,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활동량이요? 왜요?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미세하게 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 그래서 무조건 더 적게 먹고 더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게 가장 흔한 오해이자 실수예요. 아, 진짜요? 네, 막 극한의 칼로리 제한이나 거의 탈진할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대사 적응을 더 심화시키고요. 소중한 근육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중요한 건 양적인 줄이기나 늘리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하느냐, 이 질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내 유전적 한계야 이렇게 너무 빨리 단정 짓는 것도 좋지 않아요. 대부분 생활 습관의 조정으로 충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현명한 조정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식단부터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체중이 줄었으니까 필요한 양도 달라졌을 테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식단 재정비예요. 현재 체중에 맞춰서 필요한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 단백질. 네, 단백질은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서 불필요한 간식을 막아주고요. 또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게다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오. 그러니까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콩 종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영양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운동 역시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몸이 익숙해져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운동도 새로 고침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진짜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거든요. 매일 같은 코스,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달리면 처음보다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운동 강도에 좀 변화를 주거나 예를 들면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걸 도입하는 거죠. 아니면 시간을 약간 늘리거나 아예 다른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러닝머신만 탔다면 뭐 자전거나 수영 같은 걸로 바꿔보는 식으로요? 그렇죠. 자전거나 수영 아니면 크로스 트레이너 같은 걸로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아, 근력 운동 중요하죠. 네,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 엔진과 같아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정체기를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길 중 하나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일상 활동량 NEAT 늘리는 것도 의외로 중요하겠어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한테는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걷고 전화통화는 서서 하거나 걸으면서 하고 TV 볼 때 스트레칭하는 것 같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면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단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단, 운동 외에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요. 맞아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게 정체기의 숨은 복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식욕을 자극하고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어요. 뱃살. 그렇죠.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아, 복잡하네요. 네, 결국 더 자주 배고픔을 느끼고 먹어도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은 충분히 자고 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이런 걸 찾는 것이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정책이라는 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내 몸과 습관을 돌아보고 전략을 수정하라는 그런 기회로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합니다. 정체기는 좌절의 시기가 아니에요. 점검과 성장의 기회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막 지키려고 하기보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지속성, 이게 핵심이에요. 지속성. 네. 그리고 체중계 숫자 변화가 좀 더디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허리둘레가 줄거나 옷이 헐렁해지거나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은 다른 긍정적인 변화들에 더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정체기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초대장일지도 몰라요. 이봐, 우리 꽤 잘해왔어.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더 똑똑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걸 넘어서 이 과정을 통해 내 몸의 작동 방식과 건강한 습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